저는 올해 65살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죠.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집이 참 넓더라고요. 그날도 여느 목요일처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을 날씨치고는 제법 화창했죠. 이런 날은 빨래하기 딱 좋은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 민수였죠. 아들은 상계동 빌라 3층에서 며느리 수진이랑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됐고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몸살 기운이 있어서 그러는데 죽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데 가만히 있을 어미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바로 대답했죠. 죽은 무슨, 엄마가 직접 끓여줄게.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몸살 났대요. 다녀올게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반찬통을 챙겼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김치랑 밑반찬 몇 가지를 넣었죠. 냉장고를 뒤져서 죽 끓일 재료도 챙겼어요. 쌀, 닭 가슴살, 야채들. 가방에 다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30분 정도 걸렸죠.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좀 무거웠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3층까지 올라가니 숨이 찼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아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열이 있는 게 한눈에 보였죠. 엄마 바쁘실 텐데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어서 들어가서 누워. 아들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들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뜨끈뜨끈했습니다. 열이 꽤 높았죠. 약은 먹었어? 네, 아까 먹었어요. 수진이는? 출근했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며느리 수진이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바쁘다는 얘기는 자주 들었어요. 요새는 특히 더 바쁘다고 했죠.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원래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냄비를 꺼내서 물을 붓고 쌀을 씻었습니다. 닭 가슴살도 손질했죠. 죽을 끓이는 동안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은 깨끗했지만 베란다 쪽이 좀 어수선했습니다. 빨랫감이 바구니에 쌓여 있더라고요. 수진이가 바빠서 못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빨래라도 해놓으면 수진이가 퇴근해서 편하겠다고요.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착한 애거든요. 저한테도 친딸처럼 잘하고요. 세탁기 문을 열고 빨래를 넣었습니다. 세제도 넣고 버튼을 눌렀죠. 웅웅 소리를 내며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죽도 거의 다 끓었습니다. 죽을 그릇에 담아서 아들한테 갖다 줬어요. 자, 이거 먹어. 뜨거우니까 천천히. 감사합니다, 엄마. 아들이 죽을 먹는 동안 저는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도 닦았어요. 손이 가는 대로 이것저것 정리했죠. 어미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들이 편하게 쉬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세탁기에서 삐 소리가 났어요. 빨래가 다 됐다는 신호였죠. 저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빨래를 하나씩 꺼내서 털고 널기 시작했어요. 베란다에 다 널고 나니 바구니에 아직 빨래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좋은데 이왕이면 옥상에 널면 더 빨리 마를 것 같았어요. 빌라 옥상은 주민들이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었죠. 저는 남은 빨래가 든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리 무겁지는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갔죠. 3층에서 옥상까지는 한 층이었습니다. 철문을 밀고 옥상에 올라가니 햇빛이 따사로웠어요. 바람도 적당히 불었죠. 빨래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옥상에는 빨래줄이 여러 개 쳐져 있었어요. 저는 빈줄을 찾아서 빨래를 하나씩 널기 시작했습니다.
집게로 집어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했어요. 티셔츠, 바지, 수건들 하나씩 널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 널고 나서 빈 바구니를 들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옥상 한쪽에는 급수 탱크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이런 날은 기분이 절로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날씨에는 빨래가 금방 마르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그저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을 뿐이었죠. 며느리를 도와주고 아들을 챙기는 평범한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라고요. 앞으로 몇 분 뒤에 제가 뭘 발견하게 될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빈 바구니를 들고 계단으로 향하려 했어요. 그런데 바구니를 드는 순간 시야 한쪽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급수탱크 뒤편이었어요. 구석진 곳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누군가 버린 쓰레기려니 했죠.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이상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에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애예요. 그런 며느리가 옥상에 쓰레기를 저렇게 방치했을 리 없었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봉지가 급수탱크 뒤에 꽤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누가 일부러 감춰놓은 것 같았습니다. 보통 옥상에 올라오면 절대 눈에 띄지 않을 위치였죠.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옥상에는 저밖에 없었죠. 몸을 숙여서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묵직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가 있었어요. 쓰레기 같지 않았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게 며느리 물건일 수도 있는데 혹시 중요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지를 열었어요. 입구를 풀자 안에 뭔가 가득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서 하나씩 꺼내봤죠. 제일 먼저 나온 건 두꺼운 수첩이었습니다. 검은색 표지에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그 다음엔 USB가 몇 개 나왔죠.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더 안을 뒤지니 종이 뭉치가 나왔어요. 펼쳐보니 신분증 사본들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돼 있었죠. 이름도 다 달랐어요. 저는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왜 이런 게 여기 숨겨져 있는 걸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필체가 익숙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글씨였어요. 틀림없었죠. 명절 때 세배 봉투에 써주던 그 글씨체, 감사 카드에 적어주던 그 둥글둥글한 글씨, 페이지 맨 위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 대상자 명단. 저는 얼어붙었어요. 투자 유치라니. 수진이가 무슨 투자 일을 하고 있었나? 회사 일인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뭔가인가? 손이 떨렸지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름 옆에는 전화번호,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죠. 김미선 2천만 원, 이정희 3,500만 원, 박소연 1,500만 원, 최지영 5천만 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0만 원 단위의 큰 돈들이었어요. 어떤 건 5천만 원이나 됐죠. 이름은 10개가 넘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20명은 좋게 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좋은 느낌은 아니었죠.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아마 입금일인 것 같았습니다. 몇몇 이름에는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가 돼 있었죠. 완료됐다는 뜻인가 싶었어요.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도 그 다음 장에도 계속 이름들이 나왔어요.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7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수첩 중간쯤에는 메모들이 있었어요. 학부모 모임통에 접근, 헬스장에서 친해진 사람, 신뢰 높음, 대학 동창, 쉬운 타겟. 타겟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분명 정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투자라는 게 대체 뭔지, 왜 사람들을 타겟이라고 부르는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봐야 했죠. 뭔가 더 나올 것 같았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떨림이 점점 심해졌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다른 이름들과는 구분돼서 따로 적혀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었죠. 다음 타겟이라는 제목 아래 11월 15일 박민수 남편 11월 22일 박영수 시어머니 12월 5일 박철수 시아버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이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죠. 박민수는 제 아들입니다. 박영숙은 저였습니다. 박철수는 제 남편이었어요. 우리 가족 셋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타겟으로 날짜까지 정해져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며느리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손이 너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증거였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큰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갔어요. 천천히 다시 읽어봤습니다. 투자 유치 대상자, 큰돈들, 타겟이라는 단어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가족 이름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다는 건가? 투자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차례라는 건가? 아니야.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착한 애인데. 효심도 깊고 예의 바른 애란 말이에요. 하지만 수첩 속의 필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수진이의 글씨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세했죠. 저는 봉지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USB들과 신분증 사본들. 이것들도 다 증거일 겁니다. 뭔가 더 큰 일의 일부분. 바람이 불었어요. 옥상 위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갔지만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수진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았죠. 급수 탱크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착각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요. 하지만 글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기 똑같이 적혀 있었어요. 박민수, 박영숙, 박철수, 우리 가족의 이름들, 날짜까지 정해져서 마치 계획된 일정표처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를 타겟으로 삼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수진이는 착한 애였거든요. 우리한테 늘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부터였어요. 수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그 전까지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민수랑 같이요.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가족 같은 시간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오더라고요. 바쁘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 많아졌다고, 프로젝트가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직장 생활이 쉽지 않죠. 며느리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수진이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민수가 가끔 얘기했어요. 수진이가 회식이 많다고, 미팅이 많다고, 명품 가방도 사더라고요. 비싼 시계도 차고 다녔어요.
민수한테 물어봤죠. 수진이 회사에서 승진했어? 아니요. 그냥 자기가 모은 돈으로 산 거래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관리를 잘하는구나. 알뜰하게 모아서 자기 보상도 하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회사원 월급으로 그렇게 비싼 걸 살 수 있나? 5천만 원짜리 가방을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속의 돈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그 돈으로 명품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저는 봉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놓칠 것 같았거든요. 이건 증거였어요. 중요한 증거. 계단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들한테 보여줘야 했죠. 아니,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옥상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빨리 움직였어요. 3층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죠. 거실에서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약을 먹어서 그런지 깊이 잠든 것 같았죠. 깨워야 하나.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아픈데 쉬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충격받을 거예요. 얼마나 놀랄까.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여니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 보였습니다. 책상, 옷장, 침대. 다 제자리에 있었죠.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은색 노트북. 수진이가 쓰는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불이 들어왔죠. 다행히 비밀번호는 없었습니다. 바로 켜졌어요. 봉지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트북 옆면에 USB를 꽂았죠. 삑 소리가 나면서 화면에 창이 떴습니다. 폴더가 여러 개 보였어요. 각각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투자 설명서, 계약서 양식, 대화 내역, 수익 증명서, 피해자 명단. 피해자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피해자요. 수진이가 쓴 폴더 이름에 피해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투자 설명서. 안에는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하나를 열어봤죠.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디자인된 설명서였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안내서,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 최소 투자금 500만 원부터. 사진들도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빌딩들, 아파트 단지들, 외국 어디쯤인 것 같았습니다. 수익률 표도 있었죠. 연 20% 수익 보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프도 그럴듯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파일도 열어봤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다 똑같이 해외 투자, 높은 수익률, 안전한 투자처. 하지만 이건 가짜였습니다. 수첩을 봤으니까요. 이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 자료였어요. 계약서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양식들이 있었어요. 투자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죠. 투자자 이름 쓰는 곳, 금액 쓰는 곳, 서명하는 곳. 다 있었습니다. 대화 내역 폴더를 클릭했어요. 파일을 열자 카카오톡 대화가 나왔습니다. 수진이와 다른 사람의 대화였어요.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대화였죠. 다른 대화도 봤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었어요. 수진이가 친한 척하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수익이 좋다고, 자기도 투자했다고, 안전하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수진이를 믿었던 거죠. 친구니까, 지인이니까. 수익 증명서 폴더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가짜로 만든 은행 내역서가 있었어요. 수익금이 입금됐다는 거짓 증거들. 마지막으로 피해자 명단 폴더를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어요. 수첩에 있던 것보다 더 자세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투자금액, 입금일, 상태. 상태란에는 완료, 진행 중, 예정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쭉 내려가며 봤습니다. 사람이 38명이었어요. 금액을 다 합치면 엄청났습니다. 10억이 넘어 보였죠. 제일 아래에 우리 가족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민수,
박영숙, 박철수. 상태란에는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목표 금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2천만 원, 저는 5천만 원, 남편 철수는 3억 원. 3억 원이요. 남편이 최근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50년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차액이 3억 원 정도 남았어요. 수진이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시아버지한테 목돈이 있다는 걸. 그래서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저는 화면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봤어요.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며느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거짓 자료들, 가짜 증명서들, 친한 척하는 대화들,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가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 누구도 빠짐없이.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고 있었다니. USB를 빼서 다시 봉지에 넣었습니다. 수첩도 신분증 사본들도 다 증거였어요. 경찰에 보여줘야 할 증거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야 했어요. 아들을 깨워야 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이건 알아야 했죠. 며느리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걸, 우리한테 손을 뻗으려 했다는 걸. 저는 며느리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봉지를 꼭 안고 있었어요.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죠. 이게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소파에서 민수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열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어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죠. 저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아들을 깨워야 하나? 아니면 남편한테 먼저 전화해야 하나? 아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었죠.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수진이한테 뭔가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USB 안의 파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짜 투자 설명서들, 거짓으로 꾸며낸 대화들, 피해자 명단이라고 적힌 엑셀 파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 이름이 적힌 그 페이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큰일이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왜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기꾼이에요. 뭐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죠. 당연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옥상에서 검은 봉지를 발견했어요. 안에 수첩이랑 USB가 있었는데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들, 투자 유치 대상자 명단, 사람들 이름과 금액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우리 가족 이름들, 민수, 저, 그리고 당신 이름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다음 타겟으로요. 전화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USB도 봤어요. 가짜 투자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수진이가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38명이나 돼요. 돈도 10억이 넘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당신 이름 옆에는 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근에 아파트 팔아서 받은 돈 있잖아요. 그걸 노린 거예요. 세상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충격받은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죠. 어떡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금 바로요.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민수는요.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그래도 해야죠.
이건 범죄예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를 속이려 했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여도 아들 아내여도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알겠어요. 신고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경찰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죠. 그때 민수가 움직였습니다. 뒤척이더니 눈을 떴어요. 엄마, 아직 안 가셨어요? 응, 민수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아내가 사기꾼이라고, 우리 가족을 배신했다고. 민수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약을 먹어서 그런지 좀 나아 보였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야, 엄마가 옥상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말문을 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무슨 물건요? 이거. 저는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수가 봉지를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펼쳐봤죠. 처음엔 무심하게 보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수진이 글씨네요. 응, 맞아. 민수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름들과 금액들을 보면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끝까지 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이름을 발견했죠. 박민수? 저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진짜 수진이가 쓴 거예요? USB도 있어. 노트북으로 확인해 봤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죠. 필체가 분명했으니까요. 수진이가 사람들을 속였어. 가짜 투자 얘기로요. 38명한테서 10억이 넘는 돈을 받았어. 그럴 리가. 수진이가 왜?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게 보였어요. 우리도 타겟이었어. 너한테서 2천만 원, 나한테서 5천만 원, 아버지한테서 3억 원.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어. 민수가 다시 수첩을 봤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112 무슨 일이십니까? 사기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침착했어요. 하지만 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죠. 어떤 사기 사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투자 사기를 쳤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수첩이랑 USB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상계동이요. 며느리 집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경찰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수첩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언제 퇴근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6시쯤 온다고 했어. 지금은 오후 2시였습니다. 4시간 뒤에 수진이가 돌아올 거예요. 그 전에 경찰이 와서 모든 걸 확인할 겁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봉지를 사이에 두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2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있어요. 저는 봉지를 건넸습니다. 형사들이 안을 확인했어요. 수첩을 펼쳐보고 USB도 봤죠. 이건 꽤 심각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조직적인 사기 같은데요. 한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수진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출근했어요. 6시쯤 퇴근한대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퇴근하시면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형사들은 거실에 앉았어요. 저희도 같이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시계를 봐도
분침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4시, 5시가 지나갔죠.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긴장돼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곧 수진이가 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다녀왔어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이가 거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형사들을 본 거죠. 최수진 씨 맞으십니까? 형사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네. 근데 누구세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수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죠. 저 뭔 소리예요? 무슨 사기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이미 새하얘져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옥상 급수탱크 뒤에 숨겨놓은 검은 봉지, 최수진 씨 거 맞죠? 형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수진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변명을 찾으려는 게 보였죠. 수첩 필체도 최수진 씨 거고 USB 안에 있는 자료들도 최수진 씨가 만든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다른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컥 소리를 내며 수진이의 손목에 채웠죠.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시죠. 변명은 거기서 하세요. 형사들이 수진이를 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수진이가 민수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오빠 나 아니야. 오해야. 도와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죠.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제 말 믿어주세요. 저 정말. 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거짓말하는 그 입을. 형사들이 수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죠. 저와 민수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엄마, 전 믿을 수가 없어요.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5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도 그래. 착한 애인 줄만 알았지.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수진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돈이 필요했으면 말하지. 우리한테까지 손을 뻗치려 했다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발견해서. 아니에요. 엄마가 발견 안 했으면 우리 다 당했을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희는 그날 밤 집에서 잤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죠. 남편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조서를 받아달라고 했죠. 저와 민수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저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죠. 어제 밤새 조사했습니다. 최수진 씨가 자백했어요.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4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사기를 쳐왔습니다. 처음엔 혼자 시작했는데 나중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4년이요. 그렇게 오래 숨겨왔던 거예요. 피해자가 총 38명입니다. 편취 금액은 12억 원이 넘어요. 12억이요? 민수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대학 동창들부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헬스장에서 친해진 사람들, 주변 지인들을 계속 타겟으로 삼았어요. 형사가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각 이름 옆에 금액이 적혀 있었죠. 해외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소액 투자자들한테 일부 수익금을 줬어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죠.
폰지 사기군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나중 투자자들 돈으로 앞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준 거죠. 그러다 점점 규모가 커졌고 이제는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편취한 돈은 어디에 썼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부는 명품 구매에 썼습니다. 가방, 시계, 옷. 5천만 원 정도 되더군요. 5천만 원이요? 민수가 놀랐습니다. 네. 나머지는 조직 운영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합니다. 사치스럽게 살았어요.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가 명품 가방을 든 사진들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저희 가족도 타겟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죠. 박민수 씨한테서 2천만 원, 어머님한테서 5천만 원, 아버님한테서 3억 원, 총 3억 7천만 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왜 우리한테까지 그런 짓을 하려 했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돈이 절실했답니다.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막아야 할 구멍이 너무 많아진 거죠.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최근에 아파트를 팔아서 목돈이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타겟으로 정한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가족을, 시어머니를, 남편을 그렇게 이용하려 했다니. 지금 구속됐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영장 나올 겁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락 중입니다. 다들 충격받았어요. 최수진 씨를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형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엄마, 전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계속 살아요? 아버지한테 같이 가요. 말씀드려야죠. 저희는 노원구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일어났죠. 어떻게 됐어요? 자백했대요. 4년간 38명한테서 12억을 받았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12억이요? 남편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우리도 타겟이었어요. 아버지 아파트 판 돈 3억 원 노리고 있었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믿을 수가 없네. 우리 며느리가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죠. 며느리가 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 생일 때 케이크 사오던 모습, 다 거짓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죠. 수갑 채워지던 그 순간이 며느리가 교도소에 갈 겁니다. 오랫동안 갇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었죠. 우리를 배신한 사람, 우리 돈을 노린 사람, 가족을 이용하려 한 사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수진이가 구속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그 석 달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수진이가 나타나서 웃으며 돈을 달라고 하는 꿈. 우리 가족이 사기를 당해서 집을 잃는 꿈. 민수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아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회사도 며칠 쉬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첫 공판 날짜가 정해졌다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린다고 했죠.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기분이었죠. 남편과 민수도 정장을 입었어요. 저희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법원으로 향했죠. 법원 건물은 컸습니다. 높고 위압적이었어요. 입구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죠. 법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나이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죠.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속은 사람들 10여 명 정도 됐어요. 한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다가오더니 물었어요. 혹시 최수진 시어머니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저 김미선이라고 해요. 수진이 대학 동창이에요. 2천만 원 당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며느리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김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도 따라 들어갔죠.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앞쪽에 판사석이 있었고 양쪽에 검사석과 변호사석이 있었어요. 뒤쪽에는 방청석이 있었죠. 저희는 방청석 앞줄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교도관 2명이 양쪽에서 호송했어요. 수진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옷은 회색 죄수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죠. 수진이가 방청석을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모두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죠. 지금부터 피고인 최수진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묵직한 목소리였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낭독하기 시작했죠. 피고인 최수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38명을 기망하여 총 1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은 해외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가짜 투자 설명서와 수익 증명서를 만들어 신뢰를 얻었고 결국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수첩, USB, 명품 구매 내역서, 다 제가 발견했던 것들이었죠.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증인석으로 나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성함과 피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수진 씨랑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됐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았던 돈이에요. 전부 날렸어요.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수진 씨를 친언니처럼 믿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럴 줄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가 나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30대 초반쯤. 박소연입니다. 헬스장에서 수진 씨랑 친해졌어요. 피해 금액은요? 1,500만 원이요.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돈이에요. 이제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여자가 흐느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수진이를 믿었다가 돈을 잃었다는. 저는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며느리 때문에.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는 동안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생활고 때문이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수진이가 변명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생활고요? 피고인은 편치한 돈으로 명품 가방과 시계를 구매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총 5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게 생활고 때문이었습니까?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건 피고인이 가족까지 타겟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검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 박민수 씨에게서 2천만 원, 시어머니 박영숙 씨에게서 5천만 원, 시아버지 박철수 씨에게서 3억 원. 날짜까지 정해놓고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 최근 아파트를 매도하여 3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다는 점을 악용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생활고 때문입니까? 검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이의 국선 변호사였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변론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교도관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저를 한번 보고 갔죠.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갔어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미선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머님도 피해자세요. 며느리한테 배신당하신 거잖아요.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줘서요. 최수진 꼭 실형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 당하죠.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저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어요. 하지만 재판이 시작됐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벌을 받을 거예요. 정의가 실현될 거죠.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재판 때 판결 나오겠죠? 그럴 거야. 실형 나올까요? 당연하지. 증거가 확실하잖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며느리를 사랑했던 아들, 배신당한 남편,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요? 첫 재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수진이가 제대로 된 벌을 받기를 바라면서요.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저희는 다시 법정에 갔어요. 이번에도 피해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은 더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판사가 들어왔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최수진, 앞으로 나오세요. 수진이가 일어나서 판사 앞으로 갔습니다. 교도관이 옆에 섰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죠. 피고인은 4년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38명을 기망하여 1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가족까지 사기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며 피고인의 반성 또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옆에서 민수도 긴장한 채 앉아 있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최수진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 수진이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판사님,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판사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죠.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교도관들은 수진이를 끌고 나갔어요.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6년이면 적당하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돈은 못 받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전 이혼 소송 제기할 거예요. 그래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혼 사유란에 민수가 직접 썼어요. 배우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신뢰 파괴, 배우자가 친족까지 사기 대상으로 삼으려 했음. 민수의 손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썼죠. 한 달 뒤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교도소에서 호송돼 왔어요. 이혼을 원하십니까? 판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은요? 판사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싫어요. 이혼하기 싫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최수진 씨,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원고 측,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배우자가 저희 부모님까지 사기치려 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났다고 인정합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또다시 망치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결혼 5년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민수는 아무 표정 없이 법정을 나왔어요. 그 후 피해자들이 수진이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명품 가방들, 시계들, 은행 계좌 모두 압류 대상이었죠. 하지만 회수 가능한 금액은 고작 2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12억 중에서요. 나머지는 다 써버린 거였어요. 피해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고작 2억이요? 10억을 날렸는데요?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쓴 거예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피해자들과 변호사가 모였어요. 저와 민수도 참석했죠. 법적으로 더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니까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망스러워했어요. 그때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들이 민수를 봤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은 느낍니다. 제 적금이 5천만 원 있습니다. 피해 변제에 보태주세요. 아니에요. 민수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김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제 아내였던 사람이 저지른 일이니까요. 민수가 고집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적금을 깨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고마워했어요. 수진이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징역 6년이 확정됐어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죠. 지금 수진이는 여주 교도소에 있습니다. 6년형을 살고 있어요. 석방되려면 아직 5년이나 남았죠. 민수는 빌라를 나왔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방 하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주 민수를 찾아갑니다. 반찬을 해주고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죠. 민수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아요. 웃음도 줄었고 말도 적어졌죠. 괜찮아, 민수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제가 위로하면 민수는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아껴왔던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명절 때 함께 웃었던 기억들, 생일 때 케이크를 나눠 먹던 순간들, 가족여행을 갔던 추억들, 다 거짓이었을까요? 수진이는 그때도
우리를 속일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옥상에 빨래 널러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아마 우리는 수진이한테 속았을 겁니다. 남편은 3억 원을 투자했겠죠. 저도 5천만 원을 줬을 거고요. 민수도 2천만 원을 냈을 겁니다. 총 3억 7천만 원.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걸 다 잃었을 거예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노후 준비도 물거품이 됐겠죠.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식은땀이 납니다.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본 검은 봉지. 호기심에 열어본 그 순간.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못 봤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발견했어요. 진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켰습니다. 비록 며느리를 잃었지만 더 큰 걸 지켰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요. 수진이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6년 동안 갇혀 있을 거예요. 그게 수진이가 받아야 할 벌이죠.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을 배신한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민수도 언젠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요. 그때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생을 조용히 살 겁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서요. 아들을 챙기면서 평범하게요.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삶이니까요. 옥상의 검은 봉지, 그 안에 든 진실, 그걸 발견한 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이었지만 알아야 했던 진실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빨래를 널 때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옥상 위에 따가운 햇살, 급수탱크 뒤에 검은 봉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며느리의 비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을요.